지수야, 아니 박지수 양. 내가 정말 미안하구나. 이 못난 늙은이의 고집 때문에. 지수야, 아니 박지수 양. 내가 정말 미안하구나. 이 못난 늙은이의 고집 때문에 내가 너무나 큰 고통을 겪었어. 60조 규모의 대국그룹 회장인 내가 지금 차가운 응급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한 처녀의 피멍든 맨발을 감싸쥐고 있습니다. 내 아들이 목숨 걸고 사랑한다는 이 아이. 나는 이 아이를 돈만 아는 불려오라 오해했고 그 진심을 확인하겠다며 일주일간 거지 행색으로 속이며 시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 손에 쥐어진 건 5억이라는 거금 앞에서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던 이 아이의 낡은 수첩뿐입니다. 대체 이 아이는 왜 이런 삶을 택한 걸까요? 70평생 돈이 전부라 믿었던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 일주일 전의 이야기, 사연 시작 전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허름하다 못해 군데군데 기름때가 찌든 낡은 잠바떼기에 무릎이 툭 튀어나온 누더기 바지, 그리고 누군가 버린 듯한 꼬재재한 털모자를 깊게 눌러 쓴 내 모습은 거울 속에서조차 낯설기만 했습니다. 평생을 대한민국 경제의 정점에서 60조 규모의 그룹을 이끌어온 나 박진상 회장. 내 손으로 차 문 하나 직접 열어본 적 없고 걷는 길마다 레드카펫이 깔리던 인생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런 내가 지금 왜 이 차디찬 겨울바람이 살을 뚫고 들어오는 시장통 구석, 비린내와 소음이 진동하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느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오직 내 하나뿐인 아들 지훈이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지수 씨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없는 제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제발 한 번만 그 사람을 만나주세요. 30살 먹은 훌쩍 큰 아들이 내 집무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읍소하던 그 여자의 이름은 박지수였습니다. 아들의 말로는 낮에는 시장통에서 할머니의 작은 국밥집 일을 돕고 밤에는 우리 건설 지사 사무실에서 계약직 사원으로 일하며 억척스럽게 살아가는 처녀라고 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이 애비가 전쟁통 같은 세월을 뚫고 피땀 흘려 일궈온 가문인데 어디서 그런 근본도 모르는 애를 며느리로 들이겠다는 건지. 내 눈에는 그저 우리 집안의 재산을 노리고 내 아들의 순진한 마음을 이용하려는 불려우 같은 계집애로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그런 천한 애는 절대 이 집에 발을 들릴 수 없어. 라고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아들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결국 나는 결심했습니다. 그 여자가 정말 우리 아들의 돈줄을 보고 꼬리를 치는 건지 아니면 아들의 말처럼 진심으로 사람 됨됨이가 된 물건인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로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치매에 걸려 길을 잃고 헤매는 노숙자 노인 행세를 하며 지수가 일한다는 그 시장통 작은 국밥집 앞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찬바람이 쌩쌩 불어와 귀끝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은데 지나가는 사람들은 나를 보며 인상을 찌푸리며 피해 가더군요. 에구, 냄새나. 어디서 저런 영감이 와서 앉아 있는 거야? 장사 방해되게. 누군가 툭 던진 그 한마디가 평생 대접만 받고 살던 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평생을 회장님 소리만 듣던 내게는 참기 힘든 수모였고 당장이라도 일어나 비서를 부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까요? 낡은 미닫이 문이 드르륵 소리를 내며 열리더니 아기 얼굴처럼 뽀얗고 눈매가 선한 처녀 하나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로 내 아들이 목숨 걸고 사랑한다는 그 아이 지수였습니다.
지수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양은 냄비와 수저가 들려 있었죠. 지수는 나를 보자마자 인상을 쓰기는커녕 깜짝 놀라며 내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러더니 자기 목에 감고 있던 낡은 털목도리를 스스럼 없이 풀어 내 목에 칭칭 감아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르신, 이 추운 날씨에 왜 여기서 이러고 계세요? 얼른 안으로 들어오세요. 이러다 진짜 큰일 나세요. 나는 일부러 초점 없는 눈으로 지수를 바라보며 입가에 침을 살짝 흘리는 신용을 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라고 웅얼거리자 지수의 큰 눈에 안쓰러움이 가득 고였습니다. 지수는 내 거친 손을 자기의 작고 부드러운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평생 느껴보지 못한 기묘한 온기가 내 손끝을 타고 심장까지 전달되는 것 같았습니다. 지수는 나를 이끌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게는 테이블이 고작 2개뿐인 벽지 곳곳에 곰팡이가 피어 있고 기름때가 절어 있는 아주 초라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엔 시장 사람들의 거친 숨소리와 따뜻한 밥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지수는 나를 제일 따뜻한 아랫목 자리에 앉히고는 뽀얀 김이 올라오는 하얀 쌀밥 한 공기와 소고기가 듬뿍 들어간 뜨끈한 미역국을 내왔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어르신. 체하시면 큰일 나요. 국물 좀 먼저 떠드시고요. 지수는 내가 숟가락을 드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켜봤습니다. 나는 밥을 먹는 척하면서 지수를 관찰했습니다. 지수는 내가 밥을 먹는 동안에도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한쪽에서는 거동이 불편해 구석에 앉아 계신 할머니의 무릎을 수건으로 찜질해드리고 또 한쪽에서는 학교에서 돌아온 어린 남동생의 가방을 받아주며 숙제했냐고 다정하게 묻더군요. 그 모습은 마치 수십 년 전 내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나를 뒷바라지하던 내 아내의 젊은 시절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숟가락질을 멈추고 멍하니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로 내 아들의 배경을 모르는 걸까? 아니면 지금 이 모든 게 나를 속이기 위한 치밀한 연극일까? 제게의 호랑이라 불리던 나였기에 사람의 선의를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법을 잊은 지 오래였습니다. 나는 지수를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나는 일부러 손을 부들부들 떨며 국그릇을 바닥으로 툭 떨어뜨렸습니다. 맑은 미역국과 밥알들이 지수의 하얀 양말 위로 그리고 지수가 애지중지 닦아놓은 바닥으로 다 쏟아졌습니다. 어이쿠 미안하구먼. 내가 손에 힘이 없어서. 나는 지수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할아버지, 조심 좀 하시지 이게 뭐예요? 라며 짜증을 낼 법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오히려 깜짝 놀라 내 앞으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르신,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그릇이 무거우셨구나. 괜찮아요. 제가 금방 치울게요. 어르신 옷에 안 튀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지수는 자기 발이 뜨거운 국물에 젖은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수건을 가져와 내 낡은 신발과 바지 끝단부터 정성스럽게 닦아냈습니다. 그러고는 젖은 양말을 벗지도 않은 채 주방으로 달려가 새밥과 국을 다시 떠왔습니다. 다시 드세요. 이번에는 제가 옆에서 잡아드릴게요. 지수는 내 옆에 앉아 숟가락에 밥을 듬뿍 떠서 내 입가로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선한 눈망울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순간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연기다. 돈 앞에서는 누구나 변하는 법이지. 나는 지수가 아들과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더 깊이 파고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이 일주일간의 연극은
이제 겨우 시작이었으니까요. 나는 밥을 다 먹고 나서 지수에게 물었습니다. 아가씨, 나같이 냄새나는 노인네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는 거야? 돈도 한 푼 없는데. 지수는 예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돈이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 아빠도 생전에 현장에서 일하실 때 배고픈 게 제일 서럽다고 하셨거든요. 어르신 뵈니까 꼭 우리 아빠 생각나서 그래요. 그리고 저도 계약직으로 일하면서 힘들 때 누가 밥 한 끼 사주면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세상은 원래 서로 돕고 사는 거잖아요. 계약직? 그 단어가 내 귀에 꽂혔습니다. 우리 아들이 사랑에 빠진 이유가 바로 저 공감이라는 단어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의심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이 내가 70평생 배워온 유일한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나 박진상 회장은 인생을 전쟁터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적을 속이지 않으면 내가 죽고 이익을 남기지 않으면 가문이 몰락하는 곳. 그런 살벌한 재계에서 60조라는 성을 쌓아 올린 내게 공짜 친절이란 의심스러운 미끼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내미는 그 따뜻한 밥상과 새 양말조차 나는 속으로 얼마나 치밀한 계산인가라며 삐딱하게 바라보았지요. 하지만 내 아들 지훈이는 달랐습니다. 녀석은 제 애비를 닮아 고집은 황소 같았지만 가슴속엔 나에게는 없는 뜨겁고 순수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지수를 처음 만난 곳은 본사 화려한 회사가 아니라 우리 그룹 건설지사의 낡은 자재 창고 사무실이었습니다. 현장 밑바닥부터 배우겠다며 제 신분을 꽁꽁 숨기고 계약직 말단 사원으로 기어들어간 녀석이었죠. 그 금쪽 같은 내 아들이 먼지 구덩이 속에서 땀 흘리며 굴러다닐 때 녀석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인 것이 바로 지수였다고 합니다. 지수는 그 사무실에서 온갖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는 계약직 사무보조였습니다. 남들 다 퇴근한 뒤에도 남아서 탕비실을 정리하고 현장 인부들의 밀린 서류를 대신 정리하며 새벽까지 영어 단어장을 외우던 아이. 지훈이는 그 가냘픈 뒷모습에서 뿜어져 나오는 독하면서도 선한 생명력에 홀딱 반해버린 것이었습니다. 나는 국밥집 구석에 앉아 지훈이가 왜 이 초라한 계집애에게 목을 매는지 이해해보려 애썼습니다. 지수는 내가 쏟은 국물을 다 치우고 나서도 내 옆에 앉아 물을 따라주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르신, 성함은 기억나세요? 집은 어디신지, 아니면 자제분 전화번호라도 알 수 있을까요? 지수의 목소리는 참으로 맑았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자의 목소리에는 특유의 떨림이나 과장이 섞이기 마련인데 이 아이의 목소리는 시골 냇가 물소리처럼 거침이 없었죠. 그때였습니다. 낡은 국밥집의 미닫이 문이 부서질 듯 열리더니 험상궂게 생긴 산에 셋이 들이닥쳤습니다. 시장 재개발을 추진한다며 상인들을 겁박하던 용역업체 놈들이었죠. 야, 박지수, 너네 할머니 아직도 도장 안 찍으셨어? 여기 시장 바닥 다 밀어버릴 거니까 얼른 짐 싸라고 몇 번을 말해. 놈들은 들어오자마자 식탁을 발로 걷어차며 위협을 가했습니다. 가게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나는 구석에서 몸을 웅크린 채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지수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지만 그 눈빛만큼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지수는 내 앞을 가로막아 서더니 사내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여기 손님 계신 거 안 보여요? 사내 하나가 코방귀를 뀌며 내 낡은 잠바를 툭 쳤습니다. 뭐, 이 냄새나는 영감탱이가 손님이야? 야, 지수야. 너도 참 대단하다. 이런 거지 수발들 시간에 할머니 도장이나 찍어오라고.
사내의 거친 손이 지수의 가녀린 어깨를 밀쳐냈습니다. 지수는 바닥으로 나동그라지면서도 내가 앉아있는 테이블이 쓰러질까봐 두 손으로 테이블 다리를 꼭 붙잡더군요. 그 모습에 내 심장이 묘하게 덜컥거렸습니다. 저 바보 같은 아이가 자기 몸보다 나 같은 거지를 먼저 챙기다니. 나는 주머니 속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비서실장에게 전화 한 통만 하면 이 시장통을 통째로 사버리고 저놈들을 당장 감옥으로 쳐넣을 수 있었지만 나는 혀를 깨물며 참았습니다. 지수가 이 시련을 어떻게 견뎌내는지, 아니, 이 아이가 어디까지 선할 수 있는지 끝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용역들이 지수의 할머니가 아껴온 낡은 뚝배기들을 바닥으로 던져 깨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만하세요. 제발 그만하세요. 우리 할머니 평생이 담긴 곳이에요. 지수는 울먹이면서도 놈들의 다리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다시 한번 벌컥 열리더니 숨을 헐떡이며 지훈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지수 씨, 박지수. 지훈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지수를 보고는 눈이 뒤집혔습니다. 제 아비 앞에서도 늘 공손하던 녀석이 사내들의 멱살을 잡고 사자처럼 포효하더군요. 당장 손 떼. 이 여자한테 손끝 하나라도 대면 내가 너희 가만 안 둬. 지훈이는 물불안 가리는 무서운 기세로 용역들을 몰아붙였습니다. 나는 구석에서 그 광경을 보며 내 아들이 지훈이가 맞나? 하는 생각 마저 들었습니다. 용역들이 욕설을 내뱉으며 물러간 뒤 가게 안은 엉망이 된 채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지훈이는 지수의 손에 박힌 뚝배기 파편을 보고는 안절부절 못하며 제 손수건을 꺼내 감싸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왜 바보처럼 맞고만 있어요? 경찰에 신고하지. 지수는 눈물을 닦으며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지훈 씨 왔어요? 나 괜찮아요. 그것보다 저 어르신이 너무 놀라셨을까봐 걱정이에요. 지수는 자기가 다친 건 생각도 안 하고 다시 나를 향해 기어왔습니다. 어르신 많이 놀라셨죠? 이제 다 갔으니까 안심하세요. 지수의 손에서 흐른 피가 내 낡은 바지 끝단에 묻었습니다. 그 붉은 핏자국이 왜 그렇게 뜨겁게 느껴지던지요. 지훈이는 그런 나를 발견하고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녀석의 눈동자가 사정없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가 왜 저런 꼴로 여기 있는 거지? 녀석의 입술이 아버지라는 말을 뱉으려다 멈칫했습니다. 나는 녀석에게 매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입 뻥긋하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였죠. 결국 그날 저녁 가게 정리를 마친 지수는 나를 혼자 둘 수 없다며 지훈이에게 부탁했습니다. 지훈 씨, 이 어르신 집을 찾을 때까지 우리 집에서 좀 모시면 안 될까? 날씨가 너무 추워. 이대로 나가시면 큰일 나. 지훈이는 난처한 표정으로 나를 보다가 결국 지수의 간절한 부탁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최고급 호텔과 대저택에서만 잠을 자던 내가 달동네 끝자락에 있는 지수의 단칸방으로 끌려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지수가 사는 방은 방 한 칸에 작은 부엌이 딸린 말 그대로 벌집 같은 곳이었습니다. 거동이 불편해 누워 계신 할머니와 지수 그리고 중학생 남동생이 부대끼며 사는 그 좁은 공간에 나까지 끼어들게 된 거죠. 하지만 지수는 미안해하며 가장 따뜻한 구석 자리에 이불을 깔아주었습니다. 어르신, 방이 너무 좁죠? 죄송해요. 그래도 여기 아랫목은 아주 뜨끈하니까 푹 주무세요. 나는 방 안을 찬찬히 훑어보았습니다. 낡은 책상 위에는 지수가 퇴근 후 공부하던 영어책과 우리 건설 회사의 현장 매뉴얼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 한쪽에는 지수의 아버지가 건설 현장에서 안전모를 쓰고 찍은 낡은 사진이 걸려 있었죠. 그 사진 아래에는 우리 그룹의 전신인 대국건설 로고가 박힌 아주 오래된 월급 봉투 하나가 액자에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내 가슴속에 묘한 파동이 일었습니다. 대국건설. 30년 전 내가 아내와 단칸방에서 시작해 처음으로 간판을 올렸던 그 회사의 이름. 지수의 아버지는 그 현장에서 내 꿈을 함께 지어 올렸던 수많은 노동자 중 한 명이었던 것입니다. 지수는 부엌에서 콩나물국을 끓이며 지훈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훈 씨, 우리 아빠는 현장에서 일하시다가 사고로 돌아가셨지만 늘 말씀하셨어. 건물 짓는 사람은 자기 마음부터 단단히 다져야 한다고. 그래서 나는 지훈 씨가 나처럼 회사 계약직으로 들어왔을 때 너무 좋았어. 지훈 씨한테선 우리 아빠 같은 정직한 땀 냄새가 나거든. 지훈이는 지수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지수 씨는 왜 그렇게 살아요? 자기 앞가림도 힘든데 왜 나 같은 놈 걱정하고 길 잃은 노인까지 집으로 들이냐고요. 바보예요? 지수가 지훈이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바보 맞나 봐요. 근데 지훈 씨, 세상에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아빠가 남겨주신 이 월급 봉투 볼 때마다 생각해요. 나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집 같은 사람이 되어주고 싶다고. 나는 벽 너머로 들려오는 그 대화를 들으며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내가 평생 잊고 살았던 것들, 돈을 쌓아 올리느라 발밑에서 짓밟았던 그 소중한 마음들이 이 좁고 낡은 방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의심은 아직 완전히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래,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 하지만 진짜 위기가 닥쳐도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나는 내일 아침 지수에게 더 가혹한 시련을 던져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60조 회장의 아들이 만날 여자가 되려면 이 정도 친절로는 부족했으니까요. 밤은 깊어가고 지수는 차가운 바닥에 겉옷만 덮고 누웠습니다. 할머니와 나에게 따뜻한 이불과 아랫목을 다 양보한 채 말이죠. 지수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올 때까지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 발에 신겨진 시장통 등산 양말이 이상하게도 명품 실크 양말보다 더 뜨겁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달동네의 새벽은 유난히도 차갑고 일찍 찾아왔습니다. 낡은 창문 틈새로 황소바람이 들이치는데 지수는 벌써 일어나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며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죠. 나는 일부러 깊은 잠에 빠진 척하며 실눈을 뜨고 지수의 움직임을 살폈습니다. 지수는 어제 용역들에게 떠밀려 다친 팔이 아픈지 연신 어깨를 주무르면서도 내가 덮은 이불이 발치로 내려가자 조심스레 다시 덮어주더군요. 그러고는 누워 계신 할머니의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중학생 남동생의 도시락을 싸는 그 일련의 과정들이 마치 정해진 의식처럼 경건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잠시 후 지수가 지훈이를 깨워 밖으로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둘은 우리 그룹 건설 지사 사무실로 출근하기 위해 서둘러 길을 나섰죠. 나는 녀석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한 뒤 품속에 숨겨두었던 최신형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다. 지금 즉시 지사장을 시켜서 박지수를 압박해. 시장 재개발 도장을 찍지 않으면 계약직 갱신은커녕 당장 해고하겠다고 협박하란 말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수의 할머니가 드시는 약과 병원 기록을 싹 다 조사해서 나한테 보고해.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찌릿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만 나는 내 아들의 인생을 걸고 도박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수가 정말로 돈보다 가족과 원칙을 소중히 여기는 아이라면 이 정도 풍파는 견뎌내야 제 격에 맞는 법이니까요. 1시간 뒤 나는 다시 남루한 옷매무새를 다듬고 지수가 일하는 지사 사무실 근처로 향했습니다. 사무실 안에서는 벌써 고성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지사장은 내가 심어놓은 시나리오대로 지수를 몰아세우고 있었죠. 박지수 씨, 제정신이야? 지금 본사에서 재개발 건으로 지사 실적이 바닥을 치고 있다고. 내 할머니만 도장 찍으면 시장 상인들 절반이 따라올 텐데 왜 이렇게 고집을 피워? 너 오늘부로 계약 만료야. 짐 싸서 나가. 지수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지사장의 책상을 짚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사장님, 일로 저를 평가해 주세요. 저는 단 한 번도 업무에 태만했던 적 없습니다. 할머니의 국밥집은 돌아가신 아빠와 엄마의 고향 같은 곳이에요. 돈 몇 푼에 팔아치울 수 있는 건물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어디서 말대답이야. 너 당장 해고야. 그리고 내 동생 장학금 지원 신청한 거 그것도 다 취소할 줄 알아. 지사장이 서류 뭉치를 지수의 얼굴에 내던졌습니다. 흩날리는 종이 사이로 지수의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때 사무실 구석에서 복사 업무를 하던 지훈이가 달려나왔습니다. 지사장님,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업무랑 상관없는 일로 사람을 이렇게 모욕하시다니요. 지훈이의 가세로 사무실은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지수가 가장 힘들 때 가장 달콤한 유혹을 던져보는 것이었죠. 나는 비서실장을 시켜 미리 준비해둔 투자자를 투입했습니다. 점심 무렵 지수가 힘없이 시장 국밥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지수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그 가냘픈 등 위에는 삶의 무게가 천근만근 얹혀 있는 듯 했습니다. 그때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내 비서실장이 투자자로 위장해 지수에게 접근했습니다. 박지수 씨입니까? 저는 한 투자 개발사의 이사입니다. 박지수 씨의 할머니가 소유하신 국밥집 부지를 저희가 매입하고 싶습니다. 시세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제시하죠. 비서실장은 가방에서 수표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5억입니다. 이 돈이면 할머니 병원비는 물론이고 동생 유학까지 보낼 수 있습니다. 계약직 사원 인생도 청산할 수 있겠죠. 어차피 시장은 재개발될 겁니다.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죠. 5억. 지수 같은 처지의 아이에게는 평생 구경도 못할 거금이자 지금 당장의 모든 고통을 한순간에 해결해 줄 마법 같은 돈이었습니다. 나는 가게 구석에서 숨을 죽인 채 지수의 손을 지켜봤습니다. 지수의 손이 수표 뭉치를 향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결국 너도 돈 앞에서는 어쩔 수 없겠지. 나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5억이면 이 시장통을 떠나 화려한 곳으로 도망가고 싶겠지. 지수는 한참 동안 수표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내 비서실장을 쳐다봤습니다. 지수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 눈빛은 수정처럼 맑고 단단했습니다. 이사님, 큰돈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돈이면 우리 할머니 수술도 시켜드리고 동생 구멍난 운동화도 당장 바꿔줄 수 있겠네요. 비서실장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도장 찍으시죠. 하지만 지수는 계약서를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평생 건설 현장에서 땀 흘리며 집을 지으셨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 제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지수야, 무너지는 집은 기초가 부실해서가 아니라
주인 마음이 흔들려서 무너지는 거란다라고요. 지수는 수표 뭉치를 다시 비서의 가방 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우리 할머니의 국밥집은 단순히 땅이 아닙니다. 이곳은 갈 곳 없는 시장 상인들이 소주 한 잔에 시름을 달래고 아빠가 일 마치고 돌아와 저를 번쩍 안아주시던 추억의 성전이에요. 제가 이 돈을 받으면 저는 아빠의 명예를 파는 것이고 제 자존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떳떳한 누나, 자랑스러운 손녀로 남고 싶습니다. 돈은 제가 몸으로 벌면 되지만 잃어버린 마음은 5억으로도 살 수 없으니까요. 비서실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박지수 씨, 정말 후회 안 하겠습니까? 지금 해고까지 당한 마당에 해고당하면 다른 일을 찾으면 됩니다. 저는 젊고 건강하니까요. 하지만 제 영혼을 팔 수는 없습니다. 어서 돌아가세요. 지수의 단호한 거절에 나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엇맞은 기분이었습니다. 70평생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고 돈으로 사람을 굴복시켜온 나였습니다. 내게 돈은 전능한 신이었고 인간은 그 신 앞에서 무릎 꿇는 나약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눈앞에 이 어린 계집애는 당장 내일의 끼니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5억이라는 돈을 종이 조각 취급하며 내던진 것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물러간 뒤 지수는 식탁에 엎드려 조용히 어깨를 들먹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서러움이 아니라 유혹을 이겨낸 자의 고독한 안도감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주머니 속에 든 털목도리를 만져보았습니다. 지수가 어제 내 목에 감아주었던 그 투박한 목도리. 그때 가게 문이 열리더니 지훈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지훈이는 지수의 울음소리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지수 씨, 괜찮아요? 미안해요.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지수는 지훈이의 품에 안겨 속삭였습니다. 지훈 씨, 나 잘한 거 맞죠? 우리 아빠한테 부끄럽지 않은 딸 맞죠?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수를 더 세게 안았습니다. 나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내가 쌓아 올린 60조라는 성벽이 얼마나 모래성처럼 허망한 것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돈으로 세상을 지배했다고 믿었지만 정작 사람의 마음 하나 지배하지 못하는 초라한 늙은이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신은 잔인했습니다. 지수가 5억을 거절한 바로 그날 저녁 지수의 할머니가 갑자기 각혈을 하며 쓰러지신 겁니다. 응급실 차가 시장통의 좁은 골목을 비집고 들어오고 지수는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앰뷸런스에 올라탔습니다. 지수의 손에는 아까 거절했던 그 5억짜리 계약서 대신 낡고 헐어버린 할머니의 약봉지만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응급실 복도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절규하는 지수를 보며 내 마지막 시험이 너무나 가혹했음을 뼈저리게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응급실의 하얀 복도는 차가운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은 기분 나쁜 기계음을 내며 깜빡거렸고 그 빛 아래서 지수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벤치 끝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맨발로 뛰쳐나온 지수의 발바닥은 시장통에 거친 아스팔트에 긁혀 피멍이 들어 있었고 옷소매에는 할머니가 각혈하며 남긴 핏자국이 선명했습니다. 70평생 수많은 사선을 넘나들며 피도 눈물도 없는 경영자로 살아온 나 박진상이었지만 그 가냘픈 뒷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은 가슴 한구석이 도려나가는 듯한 통증을 느껴야 했습니다. 잠시 후 수술실의 붉은 불빛이 꺼지고 의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지수는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의사의 가운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선생님, 우리 할머니 괜찮으신 거죠? 예. 의사는 한숨을 내쉬며 지수의 손을 조심스레 떼어냈습니다.
급한 고비는 넘겼습니다만 폐암 말기로 전이된 상태입니다. 당장 응급수술과 집중치료가 필요해요. 하지만 보호자님, 아시다시피 수술비와 입원비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당장 보증금 1,000만 원부터 결제하셔야 입원 수속이 가능합니다. 1,000만 원. 조금 전 5억이라는 거금을 단호하게 거절했던 지수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그 1,000만 원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벽이 되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지수는 힘없이 벽을 타고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낮에 그 당당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할머니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질린 어린 소녀일 뿐이었습니다. 지훈이가 뒤늦게 뛰어와 지수를 껴안았습니다. 지수씨, 걱정 마요. 내가 어떻게든 구해올게요. 내 적금 깨고 동료들한테 빌려서라도. 하지만 지훈이도 알고 있었습니다. 고작 계약직 말단 사원의 월급으로 그리고 정체를 숨긴 채 가진 것 없는 청년 행세를 하는 지금 상황에서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당장 구해오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요. 나는 응급실 구석 창가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내 주머니 속에는 전화 한 통이면 이 병원 전체를 사고도 남을 무한한 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망설였습니다. 이것 또한 내가 설계한 시험의 일부인가? 아니면 운명이 내게 던지는 질문인가?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낮에 명함을 건네주었던 비서실장 투자자 이사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췄습니다. 지수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핸드폰 액상을 적셨습니다. 5억을 받으면 할머니를 살릴 수 있다. 하지만 아빠와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고 시장 상인들의 기대를 배신하는 것이다. 지수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처절한 갈등이 공기를 타고 내게까지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결국 지수는 전화를 걸지 못하고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러고는 제품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낮에 지수가 말했던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산인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지수는 수첩을 가슴에 꼭 품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나 어떡해? 나 아빠랑 약속 지키고 싶은데 할머니가 죽어간대. 나 정말 어떻게 해야 해? 그 울음소리는 응급실 복도를 가득 채웠고 지나가던 사람들도 발길을 멈추고 지수를 가여운 눈길로 쳐다봤습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 오만함이, 내 쓸데없는 의심이 한 천사의 날개를 꺾고 있었습니다. 나는 누더기 같은 털모자를 벗어던지고 굽어있던 허리를 곧게 폈습니다. 나는 지훈이에게 다가가 그 녀석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녀석은 깜짝 놀라 나를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지훈아, 차 대기시켜라. 비서실장한테 연락하고. 내 목소리는 더 이상 치매 노인의 웅얼거림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호령하던 박진상 회장의 서슬 퍼런 목소리였죠. 지수는 눈물을 닦으며 멍한 눈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나는 지수 앞에 무릎을 굽히고 앉아 피멍이 든 지수의 맨발을 내 투박한 손으로 감싸주었습니다. 지수야, 아니 박지수 양. 내가 미안하구나. 늙은이의 못된 고집 때문에 내가 너무 큰 고통을 겪었어. 그때 응급실 복도 끝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열을 지어 달려왔습니다. 그 앞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비서실장과 병원장이 서 있었습니다. 병원장은 나를 보자마자 허리가 90도로 꺾였습니다. 회장님, 오시는 줄 알았으면 미리 마중을 나갔을 텐데. 이게 어찌된 일이십니까? 지수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나와 지훈이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지훈이는 고개를 숙이며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수 씨,
미안해요. 사실 우리 아버지예요. 대구그룹 박진상 회장님이요. 지수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배신감보다는 이 모든 상황이 꿈인 듯 어안이 벙벙한 표정이었죠. 나는 비서실장에게 명령했습니다. 당장 이 병원에서 가장 실력 있는 의료진을 소집해 박지수 양의 할머니 반드시 살려내라. 수술비든 치료비든 상관없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마라. 그리고 나는 지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지수야, 내가 낮에 거절한 그 5억. 그건 계약금이 아니다. 내가 지켜낸 그 고결한 마음값으로 내가 주는 선물이야. 그리고 그 국밥집 절대 재개발 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이다. 그곳은 내 아버지가 남기신 명예고 내가 지켜온 진심이니까. 내가 그 시장 전체를 상생 모델로 재개발해서 너희 할머니 국밥집이 그 시장의 상징이 되도록 만들겠다. 지수는 대답 대신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눈물은 조금 전의 절망과는 다른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나는 병원 창밖으로 보이는 새벽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돈으로 성을 쌓아왔지만 그 성이 무너진 자리에 비로소 사람이 들어왔음을 느꼈습니다. 60조라는 돈보다 지수가 내게 감아주었던 그 투박한 털목돌이 하나가 내 남은 인생을 훨씬 더 따뜻하게 지켜줄 것임을 나는 확신했습니다. 할머니의 수술은 기적처럼 성공적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진이 매달린 덕도 있었지만 지수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은 것이라 나는 믿고 싶었습니다. 병실 창가에 앉아 평온하게 잠든 할머니의 얼굴을 바라보는 지수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비로소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평안을 느꼈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이기고 밟고 올라서야만 느낄 수 있었던 승리감과는 차원이 다른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차오르는 뜨거운 충만함이었습니다. 몇 달 뒤 시장통은 평소와 다른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대구그룹이 추진하는 상생형 재개발의 첫 삽을 뜨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화려한 호텔 연회장 대신 지수의 할머니가 평생을 지켜온 그 낡은 국밥집 앞마당에 소박한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저 박진상은 오늘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저는 평생 돈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국밥집에서 그리고 박지수 양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진심의 무게를 배웠습니다. 내 연설에 시장 상인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지수는 옆에서 내 손을 꼭 잡고 수줍게 웃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이제 대구건설의 계약직 사원이 아니라 우리 그룹의 사회공헌재단을 이끄는 가장 젊고 열정적인 이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주말이면 앞치마를 두르고 할머니의 국밥집에서 손님들에게 따뜻한 진심을 내어줍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지훈이가 왜 그토록 목숨을 걸었는지 이제는 온 세상이 다 압니다. 결혼식 날 나는 지수에게 특별한 선물을 건넸습니다. 그것은 5억이라는 거액도 화려한 보석도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내가 대구건설을 처음 세웠을 때 지수의 아버지가 현장에서 땀 흘리며 썼던 낡은 안전모와 그가 마지막까지 간직했던 우리 회사의 첫 번째 사령장이었습니다. 지수야, 내 아버지는 내 꿈의 기초를 놓아주신 분이다. 그리고 너는 무너져가던 내 마음의 기둥을 바로 세워주었지. 너야말로 우리 가문의 가장 큰 재산이란다.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내 품에 안겼습니다. 그날 이후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60조라는 숫자는 더 이상 내 행복의 척도가 아니었습니다. 주말마다 지수와 지훈이 그리고 건강을 회복하신 할머니와 함께 시장통 식탁에 둘러앉아
콩나물국밥 한 그릇을 나누는 그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만찬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 추운 겨울날 내가 거지 노인 행세를 하며 시장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때를 이야기하며 웃음꽃을 피웁니다. 만약 그때 지수가 나를 외면했다면, 만약 내가 끝까지 돈으로만 사람을 판단했다면 어땠을까 생각하면 아찔하기만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쫓고 계십니까? 낡은 앞치마를 입고 국밥을 말던 지수가 지켜낸 것은 고작 몇 평 안 되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만드는 존엄이었고 대가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권력은 모래성처럼 허망하게 무너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누군가를 대하고 자신의 원칙을 지키며 사는 삶은 그 어떤 억만장자보다 풍요로운 유산을 남깁니다. 우리 지수가 증명해 보였듯이 말입니다. 이제 나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웃습니다. 거울 속에는 60조를 가진 고독한 회장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며느리를 얻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할아버지가 서 있습니다. 지수가 제 목에 감아주었던 그 낡은 털목도리는 이제 제 집무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액자로 걸려 있습니다. 그것은 대국그룹의 그 어떤 훈장보다 빛나는 내 인생 최고의 긍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이런 따뜻한 목도리 하나쯤 품고 사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결국 누구에게 얼마나 따뜻한 온기를 나누었느냐로 기억되는 법이니까요. 할머니의 수술이 무사히 끝나고 병실에 평온이 찾아왔을 때 나는 병실 밖 복도 의자에 앉아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 주머니 속에 든 수조원의 자산이 이 좁은 병실 안에서 흐르는 안도감보다 가치 있는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었지요. 평생을 더 많이, 더 높이만을 외치며 달려온 내게 지수가 보여준 삶은 마치 뒤통수를 강하게 엇맞은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지수는 할머니의 수술비가 해결된 뒤에도 돈에 대한 관심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내민 백지수표를 정중히 거절하며 이렇게 말했지요. 회장님, 병원비만으로도 저희 가족은 평생 갚지 못할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이상의 돈은 제 마음을 병들게 할 뿐이에요. 저는 예전처럼 제 손으로 땀 흘려 벌며 살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내가 가진 60조라는 숫자가 이 아이의 고결한 자존심 앞에선 얼마나 초라한 종이 조각에 불과한지 깨달았습니다. 지훈이는 지수의 손을 꼭 잡고 내 곁에 섰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이제 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사랑한 지수 씨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제 제가 왜 이 사람을 놓칠 수 없었는지 이해하시겠어요?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평생 일궈온 대국그룹의 후계자라면 이 정도의 안목은 있어야지. 나는 아들이 자랑스러웠고 그런 아들이 선택한 지수가 고마웠습니다. 나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지 않고 지수의 낡은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가게 문은 닫혀 있었지만 나는 익숙하게 열쇠를 찾아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기름때 절은 테이블에 앉아 지수가 내게 주었던 보리차 한 잔을 마시며 가게 구석구석을 살펴봤습니다. 이곳은 누군가에게는 그저 허물어져가는 낡은 건물이었겠지만 지수에게는 부모님의 온기가 남은 성전이었고 나에게는 잃어버린 인간성을 되찾아준 성소였습니다. 나는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지시했습니다. 박지수 양이 일하던 그 지사 사무실의 모든 계약직 사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안을 검토해라. 또한 이 시장 일대를 재개발하되 기존 상인들이 쫓겨나지 않고 더 좋은 환경에서 장사할 수 있는 상생타운으로 기획안을 다시 짜와.
내 목소리에는 이익을 따지는 계산기가 아니라 사람을 향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70평생 처음으로 돈을 쓰는 즐거움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시간은 물 흐르듯 흘러 시장에는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대국그룹이 후원하는 시장 재개발 사업은 전국적인 모범 사례가 되었고 지수는 우리 그룹의 사회공헌 재단 이사라는 직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녀를 이사님이라고 부르기보다 지수 씨 혹은 국밥집 아가씨라고 부르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지수 역시 화려한 옷보다는 익숙한 앞치마를 두르고 시장 골목을 누비는 것을 좋아했지요. 지훈이와 지수의 결혼식 날 서울의 유명한 호텔 예식장을 마다하고 우리는 이 낡은 시장 깨끗한 상가에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직접 만든 떡과 과일이 상에 올랐고 나는 회장 자격이 아닌 지훈이의 아버지로서 상인들과 어울려 막걸리 한 잔을 기울였습니다. 지수는 내 아내의 유품인 비치 반지를 손에 끼고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내게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저를 믿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훈 씨와 함께 아버님이 일궈오신 회사를 따뜻한 기업으로 만들어 갈게요. 나는 지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수의 손은 여전히 거칠고 투박했습니다. 하지만 그 거친 손마디 하나하나가 얼마나 치열하게 삶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지독하게 가족을 지켜왔는지 나는 잘 압니다. 나는 지수에게 속삭였습니다. 지수야, 내가 내 며느리가 되어준 것이 내 평생 가장 큰 횡재란다. 60조 재산보다 내가 감아준 그 털목도리 하나가 내 마음을 더 든든하게 해주는구나. 결혼식 내내 나는 시장 상인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부라는 것은 통장의 잔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웃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요. 지수는 재벌가에 들어와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시장에 들러 상인들의 안부를 묻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도시락을 챙깁니다. 우리 아들 지훈이 역시 그런 지수를 보며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몸소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회장직을 지훈이에게 물려주고 평범한 할아버지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고독하고 차가운 노인이 아닙니다. 주말이면 지수와 지훈이 그리고 이제는 증손주가 된 지수의 조카 녀석과 함께 시장 국밥집에 모여 앉습니다. 재개발로 깨끗해졌지만 지수의 고집으로 예전에 손때 묻은 테이블과 의자만은 그대로 남겨둔 그곳에서 말입니다. 나는 집무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지수가 내게 감아주었던 그 투박한 털목도리를 액자에 넣어 걸어두었습니다. 손님들이 올 때마다 나는 자랑스럽게 그 목도리를 가리키며 말합니다. 이게 바로 내 전 재산입니다. 60조보다 더 값진 한 사람의 진심이 담긴 보물이지요. 사람들은 허허 웃으며 넘기지만 나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벌었는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랐는지는 마지막 순간에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나를 위해 내어준 따뜻한 밥 한 끼, 추운 겨울날 목에 감아준 목도리 하나, 그리고 나를 믿어준 사람의 눈빛은 영혼에 깊이 각인되어 마지막까지 우리를 따뜻하게 지켜줍니다. 혹시 지금 주변에 힘들고 지친 이웃이 있습니까? 아니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누군가 때문에 마음이 닫혀 있나요? 제가 시장통 바닥에서 배운 진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에 있지 않고 그 마음속에 품은 온기에 있습니다. 돈으로 세상을 살 수는 있어도 사람의 마음은 오직 마음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저 박진상은 이제야 진짜 부자가 되었습니다. 돈을 쌓아두는 부자가 아니라
사랑을 나눌 줄 아는 부자 말입니다. 지수가 내게 가르쳐준 이 위대한 비밀을 여러분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가난한 시장 아가씨가 60조 재벌 회장을 변화시켰듯 여러분의 작은 선의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지수의 털목도리처럼 따뜻하고 포근한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하루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손을 한 번 더 꼭 잡아주세요.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큰 부를 누리는 길입니다.